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 이어 SK하이닉스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바닥을 찍고 중국 리오프닝에 맞춰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두 회사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파월 의장의 입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심의 수출용 라면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유통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2년간 벌써 네 번째로 깐깐한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 K푸드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BNK 금융그룹을 시작으로 은행주들이 연이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행동주의 펀드 배당 성향 확대 요구와 금융당국의 충당금 적립 주문 사이에서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료가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기본료가 적용되는 거리도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 택시 말고도 대안들이 참 많죠. SUV의 프리미엄 리무진 시트, 체계적인 승무원 교육까지 한 국내 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의 기본 요금은 1km 4,000원. 이제 어느 쪽이 더 싼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보통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내 맘대로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달리 대안이 없을 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택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있고 신종 플랫폼도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인상한다. 그 당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택시업계도 심각하게 생존을 위한 고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는 또 빠져나가더니 오늘은 또 대거 들어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의 분위기 어떤 시점인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조 7천억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3% 이상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문제가 하반기부터는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바로 SK하이닉스였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조단위 적자 폭이 났는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1월 수출입 동향 오늘 보니까 거기 이제 수입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수입이 15% 줄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 그 반도체 기업들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하지만 자연적인 감산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데이터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기업 소식을 홍 기자가 들고 왔습니다. HLB랑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을 이렇게 앞으로 꼽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던데. 네, 일단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나 카카오 못지않게 이 두 종목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HLB는 중국에서 이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중국 당국이 어제였죠. 이 31일 중국 항서제약과 병용용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5번째 간암 1차 치료제 신약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HLB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도 신약 허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협의들이 좀 순탄하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셀트리온은 오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총 31만 주를 약 500억 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3만 주를 250억 원에 취득을 하는데 주가가 오늘 뭐 5%대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이 뭐 너무 저평가됐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사실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그런데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 1조 8,500억 원, 또 작년에는 한 2조 4천억 원 정도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매출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왜 많이 들고 있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 시국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그 여파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그때 많이 투자했습니다. 사들였다가 지금 못 빠져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겠군요. 그렇군요. 위성 관련 종목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해외 우주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이라고요?
네, 해외 우주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스페이스X와 원앱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스페이스X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스페이스X가 올해 2분기에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에 본사를 둔 원앱도 한화 시스템과 협업을 해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런 초대형 우주기업 진출 소식에 국내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P 위성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인텔리안테크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파일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좀 위성 분야는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 위성 산업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외국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위성 산업 규모가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0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매출은 3조 원으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 시장은 204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20조 원 규모로 커질 예정인데요. 정부도 이 위성통신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스페이스X가 한국에 와서 도대체 뭘 하냐 이런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일단 테슬라 충전소인 슈퍼차저에서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정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항공사의 이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스타링크가 이제 2030년에 6G 사업 이 부분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6G는 이제 위성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국내 기업들 어쨌거나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국내 통신 3사는 어쨌거나 좀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올라오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여러 이제 계약 소식들이 전해진 것도 호재로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에코프로 EM과 에코프로 BM은 코스모 화학과 5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오늘 9% 이상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도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또 삼성 SDI도 오늘 5% 이상 오르면서 7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삼성 SDI가 지난해 이제 사상 처음으로 매출 2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소 85만 원에서 최대 108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른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일정 주목해야 됩니까? 네, 내일은 역시 미국 FOMC에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정례 회의가 열리고 곧바로 이어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또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회의를 엽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또 내일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리고 모레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또 기대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파월이 이걸 또 억누르려고 매파 발언 쏟아내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 FOMC 하루 앞둔 월가 상황 바로 이어서 알아보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FOMC 결과를 앞두고 하루하루 정말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와 간밤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FOMC 하루 앞도 이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크게 다시 뛰었는데 어떤 요인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앞두고 있는 FOMC 때문에 한껏 경계감이 높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표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달군 겁니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이 고용 비용 지수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직원들의 급여 혹은 또 복지 비용의 지출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1%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전 분기의 증가율이 1.2%
1.2%였기 때문에 이보다 낮았고요. 시장 전망치였던 1.1%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임금 상승세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스닥과 S&P 500 모두 1.5%가량 크게 상승했고요. 다우도 1% 넘게 뛰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네, 정말 FOMC 앞두고 지표 하나하나에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지표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를 좀 약화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지난 밤부터 FOMC가 시작됐잖아요. 예. 이번 고용비용 지수까지 이번 회의에서 거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표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시사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도요. 1월에 107.1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109에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고요. 이 점 역시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뭐 기업 이렇게 지표들도 그랬지만 기업들의 실적 상황도 좀 상승세에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제 엑손모빌과 GM이 좀 양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공룡이라고도 불리는 엑손모빌이죠. 지난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557억 달러, 한화로는 69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순이익으로 기록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밤에는 2.1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GM도요,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무려 8.35% 상승하고 장을 마쳤습니다. 또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이 스포티파이가요, 유료 구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72% 상승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이 개별 종목들의 호재도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뭐 추가로 GM 실적 발표로 사실 앞서서 테슬라에서도 확인을 해봤었던 전기차 수요에는 이상이 없다. 이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 업종 전반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간밤에 이래저래 좀 좋은 소식이 많긴 했는데 사실 뭐 내일 파월 의장 발언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좋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내일 새벽에 파월이 어떻게까지 발언할지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관건은 그래서 올해 도달하게 될 최종 금리의 수준이 될 겁니다. 이 수준이 얼마가 될지, 또 연내에 금리 인하는 있을지 없을지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파월이 올해 중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연준이 기본 스탠스를 얼마나 유지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파월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는가라면서 이번에도 연준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25bp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이후의 시나리오는 좀 월가에서 제시가 된 게 있나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3월에 한 번 더 25bp를 인상하고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번에 보여왔던 것처럼 임금 상승세 둔화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 3월 회의 이후에는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파월이 강경하게 올해는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 시장에서는 연내에 그래도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기 연착륙 혹은 뭐 미미한 경기 침체로 이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미룰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는 분석입니다. CNBC의 설문에 따르면요, 시장은 2월과 3월에 25bp 인상 이후에 기준금리 상단이 연말에는 4.6%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도요, 기준금리가 올해 상단으로 5%를 찍은 뒤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연준은 없을 것으로 단언하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 충돌 상황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감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도 3월 회의까지 25bp 인상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인상을 멈출 거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도 있고 1월 시장 흐름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증시 전망까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S&P 500이요. 한 달 동안만 6.18%나 상승했습니다. 예. 이 상승폭이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였다고 합니다. 나스닥도 10.49% 오르면서 2001년 이후 무려 22년 만에 최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차트 애널리스트는요. 차트적으로는 약세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S&P 500 4,325선까지도 오를 더 수 높아졌네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카슨그룹에서는 S&P 500이 1월에 5% 이상 오르게 되면 연말까지 30%도 오를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번 1월 랠리가 따라서 증시에는 확실한 청신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밤 FOMC가 둘째 날 회의를 거칩니다. 이번 고용 비용 지표가 보여준 이 시그널처럼 FOMC 회의 결과에서도 연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시장의 경계감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오늘 최악의 4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10년 만에 분기 적자 조 단위의 유례없는 대규모 손실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건데 회사 측은 하반기부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대규모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디램보다 업황이 더 안 좋은 낸드 자회사의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당기 순손실은 3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혹한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만 4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 수준인 재고의 정점은 1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즉 저점은 1분기란 겁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고 감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은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업계의 감산 영향이 1분기부터 가시화되고 투자 축소로 향후 공급 여력 또한 줄어들게 되면 올해 중에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업턴도 기대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인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인텔의 DDR5 기반 서버용 CPU 출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산에 돌입한 SK하이닉스가 DDR5 램만큼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올해에서 내년도가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형 서버 장비들의 리프레시 주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 대한 기회이자 이 신규 CPU와 맞물려서 조금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 하반기보다는 지금 고객 수요가 큰 폭으로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어서 올해도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SK하이닉스는 더 이상의 투자 감축 없이 미래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추락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겁니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미중 갈등과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1월 수출은 46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급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5% 줄었습니다.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그간 증가했던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액은 전체 감소분의 52%에 달합니다. 무역 적자 폭은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126억 9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 94억 3,5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저비용 고효율로 추구해왔던 기존의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급망이 이제 약화되고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경제는 2023년에도 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는 대코로나 봉쇄 여파로 중국 수출이 31.4%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수출이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주요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다만 정부도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수출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반도체에 달렸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거리가 더 멀리 있는 가맹택시에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 의혹에 대한 제재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콜 몰아주기 논란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예, 일단 이 카카오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게 콜을 우선적으로 이제 준다는 겁니다. 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 지난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 1월 이 당시 택시 사업자 단체가 공정위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이제 호출 분배입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티에 가입한 택시 기사가 일단 일반과 가맹으로 나뉘면서 발생한 건데요. 이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가맹 택시가 콜이 먼저 배차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들은 일반 택시가 호출자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배차되지 않고 더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에 호출이 돌아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실제 가맹 택시를 우선해서 이 카카오티 호출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설정했는 게 아니냐 이 조사를 해왔고요. 지난해 4월 카카오 모빌리티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공정위가 이 전원 회의를 열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이제 심의를 했고요. 아마 8일 날 최종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지금 플랫폼 기업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강력한 제재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예. 오늘부터 심의가 들어가서 이제 8일에 공개. 예. 어떤 제재가 좀 예상이 됩니까?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시정 명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실 공정위는 이 그동안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위의 이 대표적인 경쟁 제한 유형인 이 자사 우대, 즉 자사 상품이나 이 직간접적 우대를 말하는데요. 이 자사 우대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의심을 해왔는데요. 즉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활용을 해서 이 카카오티 블루에게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설정했다는 건데요. 이 앞서서 서울시도 또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서울시가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일반 택시를 호출해서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가 일반 택시가 아닌 이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 뭐 이렇게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결과가 이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지난해 이 카카오 목통 사태 이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 수차례 나타낸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제재를 이제 카카오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기에 또 이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를 했을 때 택시 호출을 제한하는 이제 시장 명령보다는 아무래도 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냐,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불공정 영업을 한 것 같은데 카카오 모빌리티 측 주장을 들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그런 알고리즘에 전혀 관여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적도 없고 콜 몰아주기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지난해 9월 외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독립기구인 이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 측에서도 이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카오티의 배차는 AI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스템상 기존 배차 수락률이 높았던 기사에게 유리하다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콜 수락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가맹 택시가 이 목적지도 표시되지 않고 강제 배차까지 되는 가맹 택시보다 이 배차 수락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이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의 차이점으로 짚었는데요. 즉 이러한 차이로 인한 결과를 곧 콜 몰아주기로까지는 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비가맹 택시가 이제 배차 거부를 하니까 알고리즘상 불이익을 받는 거다. 이게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측 주장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구도를 보자면 가맹 택시 대 비가맹 택시 이런 구도로 좀 대결 구도로 흘려가는 느낌인데 예. 정확히 이제 가맹 택시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우선 이 가맹과 비가맹으로 나뉘는 것은 이 영업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가맹 택시라고 하면은 이 법인이나 이 개인 택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면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이 정해진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이제 카카오가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죠. 이 방금 말한 수수료가 핵심인데요. 현재 이 카카오 가맹 택시 카카오티 블루의 경우 이 수수료율이 약 20%에 달합니다. 물론 이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약 16.7%를 페이백으로 기사들에게 돌려줘서 실질 수수료는 약 한 3.3%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우버 택시는 우티인 경우에는 2.5%를 받는 것을 보면은 네. 약 카카오가 약 1% 넘게 수수료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맹 택시 수수료가 비싸다. 기사님들 좀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 가맹 택시 가입을 좀 꺼리는 택시 기사들도 많습니다. 네. 이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은 이미 카카오 가맹 택시의 가입자가 이 포화 상태라서 이 가맹 택시에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서울만 살펴봤었을 때 이 서울 가맹 택시가 약 한 14,080여 대인데 이 가운데 약 카카오티 블루만 한 200여 대에 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 가맹 택시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최근에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모집을 했었을 때 이 모집 인원이 약 50여 명이었는데 2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젠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수료가 비싸도 가입을 꺼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수료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티 가맹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가맹이 이야기도 들어가면 나오고 어쨌거나 그 요금을 좀 비싸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또 이득이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원한다고 다 가맹이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제재가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당장 공정위가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 경우에는 택시 호출 사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이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해서 이 비가맹 택시를 중심으로 한 택시 업체들의 이 법적 대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이 카카오의 지금의 택시 호출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하도록 하는 수준의 이 시정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당장 카카오 모빌리티는 물론 이 택시를 호출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멀리 살펴보면은 이번 결과가 자칫 이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요. 만약 공정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강력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면은 사실상 공정위가 이 기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모든 논의에서 이용자의 편익도 좀 가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exciting year in terms of product launches again for the Korean market. We're going to have 12 new launches, electrification, luxury and technology. Those are the elements that define Mercedes-Benz and that you will see in the upcoming electric vehicles that are coming to the market. 우리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 라면이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유통이 중단된 사례가 벌써 여러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관련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는 먹거리 파동, 먼저 김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농심의 수출용 라면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대만에서 수출 제품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하니 소비자에게 상당히 충격을 줄 만한 소식인데요. 제가 직접 마트로 가서 시민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다른 거 사 먹죠. 괜히 불안한데 그걸 어떻게 사 먹어요? 국내 거랑 해외 거는 그 원재료가 다르다라고 농심 측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는 했는데 확실히 걱정이 되긴 하죠. 검도걸 갖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옛날 우지 사태 가지고 얼마나 많았어요. 장바구니에 담았던 라면을 다시 놓는 분도 계시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식품업계에서 안전성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1989년 우지 파동이 있었죠. 몇몇 기업이 라면을 튀길 때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었는데요. 국내 최초의 라면 회사인 삼양식품은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며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8년 뒤인 대법원에서 우지가 식용으로 적합하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점유율은 이미 10%대로 곤두박질 친 뒤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먹거리 파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04년엔 쓰레기 만두 사태가 있었고 이후 멜라민 파동, 살충제 계란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물론 실제 유해 성분이 들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농심은 캉스푸, 니신, 인도푸드, 토요스 이산에 이은 세계 라면 기업 5위로 추정되는데요. 앞서 신동원 농심 회장은 세계 최상위 라면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불거진 악재. 우지 파동과는 결이 다르지만 유해물질 논란에 해외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식품업계에 끊이지 않는 먹거리 파동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기업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만큼은 이번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안이라서 다른 차원의 타격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인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에 대만에서 문제가 된 제품 신라면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이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이 농심의 수출용 라면,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수입 식품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발암물질의 일종인 에틸렌 옥사이드 0.075mg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예. 이 대만 식약처는 자국 규정에 따라 통관해서 불합격한 1,000상자 총 1,128kg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제품에 대해 유통 중단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심이 해외 수출한 라면에서 유해 물질이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예. 지난 2년간 농심 라면이 수출국 통관 검사 과정에서 이런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4차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탈리아가 농심 김치 신라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고 7월에는 아이슬란드에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 2021년 8월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2년 동안 4번이나 유해 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발암 물질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만 당국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농심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아니라 이클로로 에탄올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발암 물질이고 이클로로 에탄올은 독성을 띠기는 하지만 자연에서도 발생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이 발암 물질이 아니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 농심은 또 국내 제품엔 해당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물질이 뭐냐에 대한 판단부터가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 제조사인 농심의 해명이 맞다라고 친다면 대만은 왜 이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겁니까? 이 둘은 다른 물질이기는 하지만 이 이클로로 에탄올이 소금물 같은 염기성 용액에 들어가면 에틸렌 옥사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대만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이클로로 에탄올 검출량까지 에틸렌 옥사이드로 환산해 안전관리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뭐 진짜 발암 물질은 아니고 대만과 유럽의 기준이 깐깐해서 생긴 문제다라는 얘기인데 또 이게 들어보면은 농심이 밝혔던 이클로로 에탄올이라는 성분도 사실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독성이 있는 유해 물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물질들이 라면에서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일단 농심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일단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서 이 다른 원료를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원료가 어떤 농산물인지는 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농산물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물질이 자연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쉽게 자연에서 유래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식품을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서의 오염으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유해 물질이 농심의 말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 반응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국내 제품에는 이상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 전문가의 말대로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식약처가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클로로 에탄올이 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출된다고 해도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라면을 400개를 한꺼번에 먹어야지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안전관리 기준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이 수출국에서 보면 규정을 어겼으니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 식품을 유통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농심이 이렇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혼입이 됐는지 사실대로 밝히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벌써 4차례나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외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인식이 되는 게 좀 무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K푸드 위상에 뭐 타격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수출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이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했고 또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합니다. 이미 미국 라면 시장 2위 사업자로 올라섰고 글로벌 라면 시장에서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입지가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신동원 농심 회장도 2001년 취임 당시
2025년 해외 매출 비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1위 라면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몇 년간 농심의 국내 경쟁력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한때 60%를 넘겼던 라면 시장 점유율은 50% 초반대까지 밀려 해외 시장 성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K푸드를 견제하려는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이 농심을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농심 라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농심 라면, 나아가 K푸드 수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 유해 물질 논란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내일부터 BNK 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역대급 성적이 예상되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변수는 당국의 충당금 확대 압박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누적 순이익 전망치는 약 16조 5천억 원, 또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 경신이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각 금융사들이 내놓을 주주 환원책에 기대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운용이 다음 달 9일까지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성향은 줄곧 20%대에 머물러 왔던 상황. 증권가에선 이번 이슈를 계기로 배당 성향이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21년 이익에 대한 평균이 25라고 할 수 있는 28에서 30 사이 정도. 수익성이나 자본 비율이 좋아진 거 대비로는 이제 덜 올렸던 기간이 상당히 누적돼 있거든요. 7, 8년을. 실제로 각 금융지주사들은 현재 주주 환원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신한지주가 연초 자본 비율 12% 초과분에 대해선 주주 환원을 실시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이어 자사주 소각을 검토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충당금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배당 확대에 발목을 잡을 변수로 지목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 미래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까지 추가로 적립하면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배당 제한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배당 확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한껏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공개될 주주 환원 방안들이 향후 주가 흐름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보험업계도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순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 위기로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역마진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동양생명 등 상장된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생보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축성 보험 판매를 크게 늘렸는데 이에 따른 신계약 비용과 사업비 역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액보증준비금 환입과 부동산 매각 등 일회성 이익이 영향을 주면서 대형사인 삼성생명은 6천억 원, 하나생명은 1,770억 원으로 순이익이 전년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없는 동양생명은 이 기간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저축성 보험 판매 규모가 타사보다 많았던 만큼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4분기 실적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저축성 보험 파는 과정에서 그 신계약비 지출이 클 거고요. 4분기에는 좀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해요. 적립금이라든지 성과급 비용 같은 거 적립해놓고 그런 쪽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생부사들이 지난해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고금리 저축성 보험은 장기적으로도 2차 역마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새 국제회계 기준 적용에 따라 계약 서비스 마진이 낮은 저축성 보험은 수익성 지표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만큼 손익 개선은 올해도 생보업계의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지난 4분기 자동차 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이 이어진 손해보험사의 경우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경우 높은 실적에 힘입어 주당 배당금 역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TF 시장 점유율을 놓고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이 연초부터 뜨겁습니다. 삼성과 미래자산운용이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위권 다툼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박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7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월 코스피가 8.44% 반등해 기존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순유입된 자금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1월 ETF 시장을 견인한 것은 채권형 ETF였습니다. 시중금리가 꺾이기 시작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에 베팅한 겁니다. 채권형 ETF에 2조 3천억 원이 몰리며 전체 순유입액의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운용사들의 1월 순유입 상위 ETF를 보면 대부분 채권형 ETF에 자금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CD 금리 투자 KIS ETF에만 1조 3천억 원이 유입됐으며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도 종합채권 액티브 ETF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해 운용사들은 채권형 ETF의 추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채권 ETF 상품도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차주에는 30년 만기 국고채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상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는 채권형 ETF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주식형 상품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주식형 ETF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기업 가치는 또한 현 1조 원 수준에서 2027년 5조 원 수준으로 5년 내 4배 이상 키워나갈 것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보다 출생률 높은 일본, 인구 1억 목표 접고 생산 인력 유지에 올인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이 올해 저출산 대책의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은 1990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작해 출산율 하락이 멈추는 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는 4월에는 어린이 가족청을 신설하는데 저출산과 육아 대책에 집중해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주택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임금을 올려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건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민당에서는 공영주택과 민간의 빈집을 활용해서 육아 세대에 우선적으로 빌려주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 수가 많을수록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n분의 n승 방식 역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네시스부터 덮쳤다. 계약 줄 취소에 주말 특근 중단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세단 차종을 생산하는 울산 5공장 1라인의 특근을 취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생산 라인에서는 제네시스 세단 G70과 8090을 만드는데 금리 상승과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내수 판매 환경이 나빠지면서 계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특히 내부 보고서에서 생산 증대가 곧 재고 증가인 상황이라며 특히 G80 판매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네시스 세단 차종들은 법인들의 계약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법인들의 출고 포기가 늘면서 개인 고객들의 계약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높은 인기를 자랑하던 제네시스 SUV들도 2월 기준 GV80의 납기가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다고 합니다. 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 부진이 올해 현대차의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